카메라 출동 이상로입니다. 지금 시간 2022년 2월 12일 토요일 오전 8시 41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의 제목은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법대로 말하자면 윤석열의 범죄가 이재명의 범죄보다 훨씬 무겁고 중하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좌측과 우측에 윤석열과 이재명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책 표지가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은 이윤복이라는 책입니다. 장기판에 이와 윤의 뭐라 그럴까요? 이거 장기판입니다. 이게 현직 변호사가 윤석열과 이재명은 범죄자다. 둘 다 범죄자다. 그런데 둘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어떤 범죄가 더 나쁜지 어떤 범죄가 더 중한지를 현직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따져봤다는 겁니다. 예, 이 책입니다. 어제 출판 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이윤복이라고 하는 책 출판 기념회가 있어서 제가 어디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책의 제목은 이와 윤복이, 즉 이재명과 윤재명 복이. 제가 책을 읽어봤고요. 이 책의 핵심은 뭐냐? 둘 다 범죄자다. 근데 누가 더 중한 범죄를 저질렀는가? 윤석열이 훨씬, 죄로 보면, 법대로 보면 윤석열의 죄가 훨씬 중하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이재명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둘 다가 심각한 범죄자다. 근데 법대로 보면 윤석열이 더 죄질이 나쁘고 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조원용 변호사님이십니다. 조원용 변호사의 프로필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경북 영덕에서 출생했고요. 경북 사대 부설 고등학교를 나왔고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를 나왔고 서울대학교 법대 법학부를 최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청년변호사 평의회 부의장을 했고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겸임교수를 했고 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를 했습니다. 고 황장엽 통일사위장 장례위원 겸 자문변호사였습니다. 서울대 공대 부설 한반도 인프라센터 자문위원이며 대한변협 북한인권특위위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 대변인이라는 겁니다. 해병대 전후의 전국총연맹 고문변호사고 5.18 역사학회 2대 회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법무법인 광복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 조원영 변호사가 어제 책을 출판했다. 이와 윤복이. 이재명, 윤재명 둘 다 심각한 범죄자다. 그런데 변호사 입장에서 누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사람이 더 심각한 범죄자인지를 이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조원영 변호사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께 직접 들려드립니다. 한 20분 정도 됩니다. 여러분 매우 들어야 할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윤복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네. 이 책을 쓰시게 된 동기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책을 이제 쓰게 된 동기는 제가 이제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재명, 윤석열,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양당 대선 후보가 법조인 출신입니다. 한쪽은 이제 변호사 면변 출신이고, 한쪽은 이제 주로 검찰총장까지 봉직한 검사 출신인데, 이 두 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대선 후보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이 많았어요. 예? 그게 뭐냐면, 정책 대결은 실종되고, 전부 본부장, 본인, 예? 부인, 한쪽은 장모, 한쪽은 장남, 이런 인신공격에 가까운, 맡아도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제대로 이제 헌법상 나와 있는 대통령의 어쨌든 권한과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것은 오히려 이제
법조인이니까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법률 사건을 분석해 봄으로써 조금 더 우리 유권자들한테 그 근거 있는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자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자, 책의 제목이 이윤이라고 하면 이제 이재명과 윤석열이네요. 네, 주로 자, 그렇죠. 그러면 예.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이재명 관련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이재명은 이제 6부와 7부에 제가 배치를 했죠. 예, 그거는 이제 이 본인에 얽힌 전과사범 소위 이제 벌금형 전과사범이라는 거하고 형수 욕설 부분입니다. 욕설 사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상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이재명 그 후보의 인간성하고 우리가 유교적 관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통치자로서의 근본이 안 돼 있다라고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제 5.18 학회 회원님들 중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판단할 때 이제 그 부분이 많이 붕괴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관점이 좀 달라요. 그게 이제 우리 세대차가 아닐까. 20, 30, 40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서구적 관점이냐, 유교적 관점이냐.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 문명의 관점이 있고 유교적 관념이 있어요. 유교적 관념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충효를 기본 핵심 개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효. 국가에 대해서는 충성, 부모에 대해서는 효도, 그 다음에 형제 간의 우애, 이런 거를 다루는데, 그거는 이제 전형적인 농업국가 시절에 집단 생활을 할 때 형성된 관념이니까, 그게 다 틀렸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업 중심 사회에서 산업화 시대로 바뀌면서, 우리 이기주의까지 넘어가는 건 문제가 있지만, 공동체를 해체하는 거니까. 그러나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건전한 자기 책임을 지는 사람을 바탕으로 할 때는 법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너무 도덕적 기준, 윤리적 기준으로 가버리면 그것은 오히려 또 이 책 제일 프롤로그가 국가의 수준은 국민이 결정하는 국민의 수준이 바로 국가의 수준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전과사범이 조목조목 따져봤을 때 어떤 말하자면 윤석열 후보는 전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면을 뒤집어 봤을 때는 기소가 안 됐을 뿐이지 훨씬 더 큰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법률 실무가로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단초를 제공한 게 박영수, 윤석열 특검이었어요. 예, 그들은 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헌법 위헌적인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특히 우리 태블릿 PC 조작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흥분할 수 있는 그런 그 조작 수사에 가깝죠. 강압 수사를 함으로써 그것이 그대로 국회 탄핵 소추 의결의 근거가 돼 자료가 돼버리고 그대로 헌법재판관들이 살펴보지도 않고 그걸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멀쩡한 사람 위헌적으로 탄핵을 시킨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기가 형사소추돼 가지고 정과는 하나도 없지만 벌금으로 나온 사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에 권순일 재판관은 변론입니다. 그거는 별도로 제가 다루었고 과거에 이재명이 있었던 전과사범 벌금형은 다 합해도 윤석열이의 위헌적인 행동에 비하면 법적으로 더 약하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걸 주장은 안 해놨습니다. 이 책에. 어쨌든 이재명의 전과사범이라는 것이 사범은 맞습니다. 그거는 무시할 수 없는 팩트지만 벌금형으로 때려졌다는 거는 징역형이라든지 이런 거는 심합니다. 정도가 불법성이 아주 심한데 그 사건이 뭐가 됐든 벌금형으로 검사 사칭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과대평가됐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하나하나 나눠서 분석을 했거든요. 사실은 해보니까 검사 사칭 문제도 우리 이상노 기자님께서도 기자 출신이지만 기자 윤리가 좀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흔히 취재 편의상 검사 사칭을 그 사람들이 해버려요. 예, 경찰 사칭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재명이 얼마나 깊이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이재명 해명은 나는 그냥 검사가 담당 주임 검사가 누구냐 해서 물어서 가르쳐 줬을 뿐이다라고 해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자 쪽에 KBS 그 PD, 최초로 PD 쪽에 더 책임이 큰 것이지 과연 이재명이가 그렇게 정말 검사 사칭을 했냐 그거는 과장된 면이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면 네. 이재명의 범죄가 크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정가 사범은 분명한데, 예? 네. 그 사범만으로 차라리, 예? 다른, 발각되지 않은 다른 범죄, 예? 뭐, 성남의 소위 국제 BJ파하고 관련이 있다든지, 예? 정가로 나타나지 않은 그런 것이 더 클지는 몰라도, 네. 정가로 기록, 레코드로 나타난 것들은 제가 일일이 기록이고 뭐고 다 분석을 해봤는데, 네. 아이, 대통령 후보가 없으면 좋죠, 당연히. 없어야죠. 없으면 좋은데,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음주운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아니, 그랬으면 그 당시에 구속이 돼야지. 똑같이 음주운전이라도 구속이 됐어야지. 왜 벌금 150만 원으로, 그러니까 그쳤냐라는 게, 이제 제가 형사사건도 하고, 일반 변호사로서, 이재명의 변호사가 아니라, 일반 이 법 위반의 수준을 판단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 그럼 이재명이 네. 지금 네. 그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장동 관련 혐의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대장동 혐의도 제가 여기 서술해 놨어요. 오부에. 네. 근데 대장동에 지금 화천대유 이후에 네.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자기가 기획을 했고 이제 그 민영 개발에 있는 거를 절반은 회수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이제 기획을 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화천대유를 통해서 권순일 재판관한테 1,500만 원씩 뭐 이렇게 줬다는 거 이건 수사해서 드러나봐야 될 일이지만 이재명이 순수하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 수익에. 그러나 후반부라는 거죠. 그게 후반이죠. 그게 빈산의 일각입니다. 그 대장동의 사건의 그 원래 뿌리는 예? 저 앞에 이미 MB 때 다 MB 쪽에서 그 권력자들이 검찰 소위 정치 검찰들이 박영수가 끼고 기획된 거고 예? 훨씬 더 큰 뿌리는 감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얘기하면 부산저축은행 사건에도 박영수가 남욱이라는 예? 우리 변호사 지금 구속돼 있는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남욱의 변호인이 되고 부산저축은행 아주 진짜 수천억의 그 PF 사건 부산저축은행뿐이 아닙니다. 다른 저축은행들도 아주 많은 그 당시에 주임검사가 윤석열이었어요. 그것을 주도하는. 그런데 뭐 다른 사람은 논외로 하고 부산저축은행만 관련돼가 1,800억짜리 그건 수사를 안 해요. 남욱이 걸린 거. 정영학 회계사. 이게 박영수가 변호인이 돼서 예? 뭐 어쨌든 변호 활동을 잘한 거라고 보든지 아니면 유전무죄의 형태인데 그 박영수와 윤석열이 BBK부터 또 그다음에 변양균 신정아 게이트 아주 유명했던 거기 다 파견검사로서 다 끼어요. 예, 윤석열이 그 정치검사로 커진 배경이 그전에는 별 볼 없는 검사였어요. 그러나 태평양 퇴직 이후에 고양지청 검사에서 박영수로부터 픽업이 돼가지고 파견검사로 와요. 소위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으로 와서 특수부 사건을 맡기 시작하면서부터 정치검사로 쫙 크는 과정. 그래서 노무현 그러니까 말기 MB 때 굉장히 커요. 잘 그렇게 커지다가 국정원 댓글 사건 대도 안 한 사건입니다. 제가 보기를 때는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어거지로 수사하고 여러 가지 끼어서 이제 소위 이제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에서 그 사건을 맡았었는데 여주지청장으로 자천이 되고 뭐 대구고검, 대전고검을 소위 변방을 전전하다가 다시 박근혜 탄핵 사태에 독한 마음 먹고 박영수가 수사팀장으로 픽업을 해서 다시 정치검사로 부활되는 이 과정. 이게 한 개도 조명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한 거죠. 자, 그럼 제가 좀 질문을 좀 매우 민감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유력한 두 후보가 이재명과 윤석열인데요. 네네. 변호사님은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저는 현재 지지 후보가 없습니다. 명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지하시는 분이 없다. 네, 현재 그 두 사람은 아닙니다. 이유는 둘- 법률가로서. 법률가로서 그렇죠. 이 책을 쓸 정도면 예? 유권자님들한테 이 시각을 제공하겠다는 거는 저의 주관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책에. 예. 그렇죠. 그렇다고 저는 편향되게 그분들 두 후보한테 뭐 누구의 소위 자녀 부인이나 예? 장모나 장남이나 이런 문제는 거론한 바가 없습니다. 이게 이 책에 전혀 책에서? 그렇죠. 이 책에는 그걸 거론하고 싶어서 이 책을 쓴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저도 법률가니까 법률가로서의 자질, 예? 그러니까 헌법에 주어진 권한과 임무를 충실히 하겠는가의 관점에서 이걸 분명히 살폈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흠결이 너무 크다는 거죠. 예? 예, 흠결이 너무 커서 차악을 구별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자, 그러면 조금 더 네. 그 민감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둘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네.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견제를 해야죠. 보팅을 불가피하게 국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으니까 네. 국민들이 누군가는 지지해서 한 사람이 대통령을 만들었다 치더라도 비판적 견제를 권력 행사가 제대로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될 건데 그것을 그러니까 국민의 힘으로라도 견제해서 자유민주공화국이 무너지지도 않고 예? 헌법에 맞게 권력이 행사되도록 견제를 끊임없이 해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힘들죠,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힘드니까 저도 이 책을 썼고 네. 이 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두 사람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예, 그 참모들이라도 이 책을 봐서 주어진 권한을 똑바로 행사해라는 겁니다. 예, 저는 이 책의 궁극적인 취지가. 네. 되는 거를 제가 어떻게 말깁니까? 저 혼자서? 말길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을 그들의 참모 중에 누구라도 이 책을 보면 집권하고 나서 제대로 해라는 겁니다. 국리민복을 위해서. 네. 예? 지금 싸우는 거야 자기들 당선을 위해서 전부 제 말이 귀에 안 들어오겠죠. 네. 그 되고 났으면 똑바로 하라는 거죠. 그래야 불행한 역사를 국민도 덜 불행해지고 본인들도 퇴임 이후에 덜 불행해질 거 아닙니까? 지금 본인이 불행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대통령 둘 중 한 사람이 돼도 네. 왜 불행해집니까? 덜 불행해질 거라고. 덜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네. 누가 권력을 잡든 간에 국민 저항, 네. 국민 저항권 행사를 받고 네. 국민을 포갑 정치로 해가지고 억누르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시스템, 제도로 가지 못하면 위헌이다 하고 뭐 실력 행사가 되든 국민 저항권, 국민혁명 소위 행사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하여튼 나중에는 뭐 계엄이 되든 자기 헌법상 정당하든 말든 있는 나이브한 이 힘의 대결로 갈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네.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세요. 네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런 그 하자가 많은 후보들이 1당과 2당의 후보로 나와야 되나요? 왜 그렇게 됐나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그거 민감하지만 내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첫째 국가의 중심이 무너졌거든요. 옛날에 조금 더 얘기하면 권위주의 시대 소위 군인 정치인이 있던 권위주의 시대는 국가 정보기관이 굉장히 막강해서요. 중정 소위 안기부까지. 왜냐하면 그 가덕이가 안기부죠. YS에서부터 DJ가 그 국가정보원이라는 명칭을 개칭하면서 확 대공수사부서 다 퇴직시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소위 87 헌법 이후에 문민화가 되는 거죠. 예? 87 헌법 체제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면서 여러 가지 가는데 문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법조에 소위 법으로 옛날에는 뭐 고문을 했던 어쨌든 좀 국가정보기관이 우세했는데 이렇게 이제 문민화가 진행되면서 국가정보기관의 힘이 약화가 돼요. 어쨌든 조금씩 약화되고 그러면 형식적이나마 형식적 법치주의가 정착이 돼요. 87 헌법 이후에. 이제 제가 지향하는 거는 실질적 법치주의화 하자 이거예요. 우리는 권대 정신적인 문제도 그런 게 있지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정치 검찰이 득세하게 돼요. 즉 사법부의 정치화가 진행이 빨리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정치계하고 가장 언론계하고 밀착돼 있던 세력이 검찰들이죠, 검찰. 그래서 이 책에 지금 서두가 BBK 사건부터 제가 이걸 하는데 그러니까 예, BBK 사건에서 예? 이 책에 아주 민감하게 다뤄놨는데 김경준이 희생자로 이제 진실이 은폐되기 시작한 게 BBK 사건에 BBK 도곡동 땅 사건 다 쓰는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이고 여기에서 이제 정치검사 윤석열이 데뷔하는 겁니다. 그전에 물론 변양균 신정아 게이트에서 파견검사로 했고 그 다음에 BBK에 말석이 돼가지고 50억 정도 수사를 하면서 박영수가 이제 이쪽 데뷔를 시켜주고 자기는 은퇴하죠. 그렇게 그 대표 선수가 윤석열이지 일부죠. 검사 전부를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검찰 집단을 욕하는 게 아니라 일부 그 정치 검사들이 양성이 돼요. 그러니까 옛날 정치 검사를 한다면 권위주의 시대 때는 공안 담당이죠. 소위. 예, 대공 수사를 하거나 우리 선거, 우리 한교안 총리 같은, 김기춘 총리 같은 이런 공안 출신 검사들이 굉장히
소위 정치 검사에 가깝고 체제를 그때는 지킨다. 뭐 남북 반공 대결이었으니까. 그런데 YS 시절부터는 특수부회들, 기업 사건을 담당하는 뭐 큰 사건이 현대상선 비자금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거. YS가 그 정주영 회장 털려고 기획 수사한 거 아닙니까? 아니 물론 범죄가 없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표적 수사를 소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게 BBK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에 끼를 때 대통령을 이렇게 정치 검사들의 힘을 빌려 가지고 국민들이 그만큼 법조를 뭐랄까 신뢰를 했다 할까? 헌법재판소도 87헌법에 생기고 이러지 않습니까? 소위 그 권력의 축이 정보기관에서 법조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중에서 특히 검찰 수사 단계가 너무 이게 변화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치 검사들이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검사 출신들이 국회의원도 많이 가잖아요. 판사보다는 원이.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됐냐. 판사들도 이탄희 뭐 이수진 이런 애들 있잖아요. 소위 우리법 연구에 와가 이제는 법조가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법조 전부가 정치화돼 버리는 거예요. 검찰도 넘어서 가지고 법조까지. 지금 아주 심각한. 그래서 그중에 보세요. 우리 훑어보면 노무현 민변 출신이에요. 문재인 민변 출신. 이번에 유력 후보 이재명 민변 출신. 예? 엘리트 법조인은 이회창 나와서 2번 떨어졌죠. DJ한테 떨어졌죠. 노무현한테 떨어졌죠. 그 다음에 우리 홍준표 지난번 문재인한테 떨어졌지만 그쪽도 검사 출신이에요. 그쪽도 정치 검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 뭐 핵심은 아니니까 홍준표 씨를 개인적으로 깔 생각이 없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러면 16대 때는 노무현 대 이회창 법조인끼리 붙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17대는 뭐 이제 이명박 대 정동영이니까 그렇다 치고 18대 다시 늘어오면 문재인 대 박근혜 이제 한쪽은 변호사지만 한쪽은 19대 문재인 대 홍준표잖아요. 법조인끼리 붙은 거예요. 20대도 지금 이재명 대 윤석열 법조인끼리 붙은 거라고요. 자, 그럼 미국도 보세요. 미국도. 로스쿨 많이 나오지만 미국 대통령 절반 이상이 법조인 출신이에요. 로스쿨 출신하고 쉽게 얘기해서. 그 우리가 이 정치사가 서양 정치사에도 그렇고 우리가 군인 정치인 시대에 넘어가면 이게 법하고 연결이 돼요. 법의 정치와. 소위 형식적 법치주의를 이제 정착시키고 법이 상대를 공격하는. 그래서 제가 다음 책은 법률 전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책을 써보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인끼리 자꾸 붙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제대로 된 양식 있는 법조인이 어차피 리더가 되면 대통령이 되면 돼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 책을 쓴 거예요.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네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에 포함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탄핵됐습니까?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법률적 관점, 네,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여러, 이제, 내포되는 개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중국, 2003년과 2010년에 중국 전국 인민대회. 우리로 따지면 이제 국회죠, 국회. 전인대의 중앙군사위에서 이제 정치 공작의 3가지 방법을 공식적으로 채택해요, 그들이. 그게 보면 심리전, 여론전, 법률전. 이 3가지를 동시에 막 섞었어요. 하이브리드로, 복합전으로 하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전형적으로 거기에 걸린 거예요. 이제 굳이 말하자면 심리전이라는 거는 우리 그 전쟁의 기법 중에 기본이고, 예? 그 다음에 여론이 이제 우리 언론을 동원하는 거죠. 여론전이고, 법률전이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를 이용하든 어쨌든 광범위하게 법을 공격의 도구로 써가지고 상대를 이제 적이라고 규정하는 사람을 괴멸시켜버리는 방법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2010년 중국 전인대 그 개념이 여기 직접 적용이 돼가지고 뭐 일설에 의하면 중국 유학생들도 촛불 집회 때 많이 동원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여론전을 끌고 갈 때 이제 나오는 그게 이제 하나의 개념으로 볼 수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다른 관점에서 이 책에서 저는 부산 LCT, 예? 부산 LCT 그 주택 분양 해운대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벌어졌었어요. 그게 언제 벌어졌냐면 2016년 7월에 부산 지금 동부지청에서 수사를 했어요. 예? 수사를 시작했다니까. 그 하기 전에 이미 사전에 부패한 정치 세력들, 소위 말해서 검찰끼리 붙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소문에 연루된 유력 정치인들이 다 있어요. 예? 뭐 실명으로 제가 말 안 해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같이 동조한 김, 유, 예? 그리고 뭐 현 대통령이라는 사람들도 유력 정치인이 다 걸리고 또 부산 지역에
또 다른 이제 구속된 정치인들은 오히려 해운대 그 당시 현역 의원 1억 받았다고 구속됐죠. 그 다음에 현규안이라고 2016년 6월에 사임한 박근혜 정부의 정무수석이 있어요. 노동계 출신이죠. 그 사람은 결국 12월에 구속됐어요. 그 2016년 12월에. 그 미리 사임 조율을 한 다음에 그걸 덮으려고 이제 운이 굉장히 나쁘죠. 그리고 추석이 세고 김영란법 있잖아요. 그때 발효됐잖아요. 발효됐어요. 추석 바로 9월 말에. 바로 밑에, 추석 바로 밑에. 아니, 뭐, 언론계 전부를 제가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연찮게도 그 운이 나쁘게 그렇게 돼가지고 최고 직접 대상이 언론사 데스크 수준에 있는 분들. 예? 그분들 추석 그날 누가 시범 케이스 걸릴까봐 소위 김영란법에. 예? 어쨌든 불만이 덜덜 끓고 여러 가지 운이 나빴는데 북한의 공격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이리 오라. 남쪽으로 내려와라. 뭐 하여튼 그런 메시지를 막 선포해요. 그래서 자기 아생연후 살타가 돼야 되는데 우리 바둑에서도 전법이 그 자기 단도리를 못하고 반대 세력을 자극을 엄청 한 거죠. 실제로 우리 이병호 국정원장이 잡혀간 거는 우리 소위 참수작전을 한 해 만에 해서 북한에 그런 게 있었어요. 6명이 기관단총 거총해가 김정은 동선에서 잡혀가 적결 처형당한 상황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되치기를 당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부산 LCT 아주 복합적이라니까. 부산 LCT 사건에 덮어먹는 예,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걸려서 박근혜 대통령이 조작 탄핵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검찰. 자, 그때 검찰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검찰이 뭐냐면 정은호 게이트 소위 아시죠? 최유정 변호사와 그 홍만표, 진경준이 예? 검찰이 신뢰를 굉장히 잃었단 말이에요. 언론에 의해서. 그리고 김홍영 검사가 남부지검의 젊은 검사가 자살했어요. 그래서 검찰이 위기니까 김수남도 밀렸고 검찰총장이 조직을 지키려고 했던 면이 있고 이영렬이가 특수수사본부장 중앙지검장. 그래서 태블릿 PC 사건 다 나오고 뭐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고 날랐죠. 그 검찰은 저거 조직 지키려고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먹어버린 거고. 그 다음에 탄핵 헌재도 마찬가지예요. 또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짜고 부패한 정치 세력들이 부산 LCT 사건에 자기들 수사당할까봐 대치기를 한 거고. 그리고 각 조직, 검찰, 국회, 고비고비마다 허수아비예요. 그 헌법재판소 단계에서는 이미 8대0 그건 더 얘기 안 해도. 그래서 다 저거 조직 이기주의들이 합해가지고 북한의 공작까지 포함해서 팔아먹어버린 거죠. 완전 위헌 불법 탄핵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예. 네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조원진 변호사의 인터뷰를 한 20여 분 좀 넘게 들으셨습니다. 이 책은 제가 읽어봤는데요. 상당한 파문을 일으킬 만한 책입니다. 지금 제가 좀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몰랐던, 저도 몰랐던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윤석열 후보가 보면 가슴이 섬뜩섬뜩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조원영 변호사가 이재명의 죄가 약하다,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라 이재명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드러난 것만으로는 윤석열이 훨씬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민 중입니다. 이 책을 이 댓글에서도 올라왔습니다. 뭐 그 섹션별로 좀 정확히 소개해달라. 섹션별로 제가 정확히 소개하면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개 정도 파트는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여러분이 사서 보시면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고 아마 분노해야 할 일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저는 그 독립 언론인입니다. 제가 어제 이런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서 출마하는가라고 하는 저녁 방송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삼성 서울병원에서 나오시면 대구로 가신다고 합니다. 어제 그 보도가 있었고 제가 대구에 가신다면 대구에서 출마하십시오라고 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 방송 밑에 댓글이 달렸는데 이상로 미친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예, 저 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미치지 않은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고
우리나라를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목숨이 붙어 있다면 누구든지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일선에 나서라 라고 저는 강하게 주장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 최근 전까지만 해도 대선 전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감옥에서 나오시더라도 정치 일선에 나서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야 후보가 이재명과 윤석열로 나오고서부터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니다. 그런 겁니다. 이번 탄핵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번 탄핵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도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저를 비난하는데 맞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었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아무 죄 없이 탄핵을 당한 것도 국민에 대한 커다란 부채입니다.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의사표시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건강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동참하라는 겁니다. 저보고 잔인하다는 사람도 있고 저보고 미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잔인해도 좋고 미쳐도 좋지만 목숨이 붙어있는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구로 가신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대구에서 출마하시기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시간은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딱 사흘 남아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예, 이런 주장을 하는 기자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합니다. 여러분 이 주장을, 이상로의 주장을 널리 많은 분에게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일선에 다시 나서도록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이 명령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미친놈이라고 욕을 먹고 있고 잔인하다는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로가 지금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재정적 후원도 부탁을 드립니다. 댓글을 좀 소개해 드립니다. I love Trump 슈퍼맨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 전에 후원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받으셨는지 물어봅니다. 예, 잘 받았습니다. 감사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조원진 후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조원진 후보도 훌륭하신 분이죠. 조원진 후보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공화당은 선거자금 모집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당원분들이 아주 열성적인 분이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 영상을 많은 분들에게 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도 상당히 바쁩니다. 저녁 늦게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영 민주당